안녕하세요. 구렁이 같은 사기꾼을 집안에 들여놓을 뻔했던 60대 남자입니다. 업보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이 있죠. 언젠간 반드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돌려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는 사실을 저는 한 가지 황당한 사건으로 인해 깨닫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은 며느리 덕에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의 사건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부동산을 운영했어요. 썩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아내는 알뜰살뜰 살림을 하며 3살 터울의 두 아들을 키웠죠. 여유롭진 않아도 행복했던 우리 가족에게 어느 날 엄청난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큰애가 12살이던 해 제가 사놨던 경기도 외곽 땅이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된 거예요. 지인이 제게 고급 정보라며 그곳의 땅을 사두라고 했는데 워낙에 믿던 지인의 말이라 대출 받는 것까지 감수하고 그 땅을 사뒀었거든요. 짧은 몇 년 새 땅값은 폭발적으로 치솟았고 저는 적기라고 생각한 때에 그 땅을 아주 비싼 값에 팔아치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순간에 과장 죽은 보태서 벼락 부자가 된 거예요. 낡은 전셋집에서 아파트로 이사도 가고 차도 좋은 걸로 한 대 뽑았지만 가장 좋았던 건 공부를 잘했던 자식들을 돈 걱정 없이 공부시킬 수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 두 아들은 모두 서울에 이름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특히 작은 아들은 손에 꼽히는 명문대 진학했죠. 우린 아들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서울에 각각 전셋집도 얻어주었습니다. 당시엔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진 않았을 때라 그 정도는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었거든요. 큰아들은 대학 졸업 후 번듯한 공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반면 대기업에 잠시 몸을 담았던 작은 아들은 변호사를 해보고 싶다며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두고 로스쿨에 입학하더군요. 죄송해요, 아버지. 얼른 돈 벌어서 효도해야 하는데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요. 뭐가 죄송하냐. 난 오히려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단다. 작은 아들은 꼭 기대에 부응해 보이겠다고 다짐하며 학업에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이 로스쿨에 입학한 이듬해 큰아들은 공무원인 5살 어린 며느리와 결혼을 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큰아들에게 예전에 마련해준 전셋집 보증금에 1억을 더 보태주었죠. 그렇게 며느리와 큰아들은 자신들의 돈을 보태 직장에서 멀지 않은 빌라에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며느린 순하고 착했지만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런 며느리에게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답을 듣고 며느리의 성격이 왜 그런 건지 이해할 수 있었죠. 새아가, 넌 원래부터 조용한 성격이었니? 상견례 때 뵌 사돈 어른들이나 사돈 총각을 보면 아주 활발해 보이던데 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다. 오해하지 말거라. 난 말에 신중할 줄 아는 아가 네가 참 좋단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싫긴요. 저도 중학생 때까지 나름 활발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고등학생 때 따돌림하고 괴롭힘을 당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견디기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께 따돌림 당한다고 솔직히 말하고 제발 전학 보내달라고 부탁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다른 애들은 잘만 다닌 학교인데 왜 너만 유난이냐고 그런 일을 당하고 다니는 제가 멍청하고 한심한 애라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절 창피하시더라고요. 저희 오빠도 마찬가지고요. 친정 식구들 보기에 멀쩡해 보이지만 남들 보는 눈 엄청 신경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저 엄청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론 가족들한테도 남들한테도 제 얘기를 잘 안 하고 성격도 내성적으로 변하게 됐어요. 며느린 20살 때 대학을 가면서 집이 싫어 독립을 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런 딸이 괘씸하다며 사돈들은 월세와 학비, 생활비 그 어느 것 하나도 지원해 주지 않았다고 했죠. 어차피 도움받을 생각도 없어서 며느린 대출받고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요.
독립한 뒤론 집에 잘 왕래하지 않고 살다가 그래도 가족은 불러야 할 것 같아 결혼식엔 참석을 부탁했지만 결혼한 뒤론 거의 인연을 끊고 살고 있다고 했죠. 좋지 않은 가정사라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아니다. 누구나 속사정은 있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명절에 얼른 친정에 가라고 해도 그렇게 괜찮다고 말했었구나. 말하기 힘들었을 텐데 얘기해줘서 고맙다. 아내와 전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웠습니다. 며느리의 상처를 부모로서 보듬어주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자주 찾아가거나 만나자고 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과하지 않은 선에서 우린 며느리를 챙겨주기 위해 노력했죠. 세아가 퇴근했니? 이제 막 하려고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내가 늦지 않게 왔구나. 잘 됐다. 내가 마침 너 일하는 곳 근처에서 서울 사는 친구 놈이랑 약속이 있었거든. 근데 지나가다 보니 옷가게 옷이 너무 예쁘지 뭐냐. 네 생각나서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옷이라고 하기에 하나 사왔다. 나 이것만 주고 갈 테니까 어서 나와봐. 세아가 너 요새 허리가 많이 안 좋다며 나랑 네 시애비가 홈쇼핑 방송을 보는데 마침 허리 마사지기를 팔더라고. 효과가 좋다길래 얼른 주문했다. 너희들 집으로 보냈으니까 요긴하게 써라. 저와 아내는 별 신경 안 쓴 척 이것저것 사다가 품에 안겨만 주고 도망치듯 집에 오기, 며느리를 위한 물건들 택배로 보내기, 또 큰아들만 불러서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 잔뜩 싸서 보내기 등등 나름대로 열심히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보낸 전시회 티켓을 받은 며느리는 전화를 걸어 저와 아내에게 함께 가자더군요. 친구나 아들이랑 가래도 꼭 우리랑 가고 싶다기에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문화생활을 즐기게 됐어요. 그 뒤 며느리는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며 우리 한정식집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곤 그곳에서 펑펑 울며 고마움을 토로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전시회 티켓 어머님 친구분이 아니라 어머님이 직접 알아보고 사신 거죠? 아니야. 정말 친구가 준 거야? 저 다 알고 있어요. 아버님이 사셨다던 옷. 제 직장 근처에는 없는 메이크업 브랜드더라고요. 저 때문에 직접 옷 사러 돌아다니셨던 거죠? 그리고 저에게 보내주셨던 허리 안마기 홈쇼핑에서 판매된 적도 없었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부담 가질까봐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절 챙겨주셨던 거죠? 혹시 제가 불쌍하셨던 건가요? 아니다, 아니야. 나랑 네 시애민 그냥 네가 딸 같아서 예쁘고 착한 네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어서 그랬다. 시부모도 결국 부모 아니겠니? 네가 싫다면 앞으로는 안 그러마. 아니 대체 왜 울어? 울지 말거라 아가. 싫다니요. 어떻게 싫을 수가 있겠어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그러죠. 어머님, 아버님, 저 누군가에게 이렇게 조건 없는 애정받은 거 중학생 때 이후로 남편 말고 처음이에요. 부족하고 모자란 절 질책하지도 않고 이렇게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슬픈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애가 마음이 이렇게 여려서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해. 에휴, 나까지 눈물이 다 나는구나. 울지 마. 다 괜찮어. 앞으로 내겐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야. 나랑 네 시아버지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마. 아내는 며느리를 안고 달래주었습니다. 그날 그 비싸고 맛있는 한정식을 우린 눈물 맛 반, 콧물 맛 반으로 먹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식사보다 값지고 소중한 한 끼였죠. 그때부터 우리와 며느리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며느리는 혼자서도 종종 저희 찾아와 저녁을 먹고 돌아갔고 먼저 전화해 영화를 보러 가자느니 쇼핑을 하러 가자느니 등등 정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굴었어요. 셋이서 영화 보러 갔다가 맥주도 한 잔 마신 날 술이 약한 며느리는 볼이 벌개진 채로 헤헤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남편도 너무 좋은데요. 어머님, 아버님이 마치 제 진짜 부모님 같아요. 또 제일 친한 친구 같기도 하고요. 저희 남편이 요즘 자기 야근하는 날이나 주말 출근하는 날마다 두 분께 쌩하니 달려가냐면서 자기도 좀 챙겨달라고 질투까지 한다니까요. 며느리 주제에 건방지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가끔 미워도 좀 봐주세요. 두 분께 미움받으면 저 정말 너무 슬플 것 같거든요. 사랑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믿긴 아들놈들만 보다가 착하고 다정한 널 만나서 나랑 집사람은 늘 고마워하고 있어. 우리도 널 딸 이상으로 생각한단다. 그러니 우리한테는 아무 걱정 말고 어리광도 투정도 마음껏 부려도 돼. 우린 항상 네 편이야. 날이 갈수록 밝고 활기찬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자신과 함께 해줘야 한다며 아내의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렸죠. 하지만 세월을 무시할 수는 없는 법. 작은 아들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첫 변호사 시험에 떨어졌던 해 평소에도 혈압이 높았던 아내는 그만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검사 결과 다행히 뇌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었고 원인은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병원에서 말했죠. 큰아들과 며느리는 퇴근하면 매일같이 아내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한 번 시험에서 떨어진 터라 더욱 악착같이 공부하던 작은 아들은 그래도 사나흘에 한 번은 시간을 빼서 꼬박꼬박 얼굴을 비쳤죠. 같은 서울에 있는 병원도 아닌데 왔다 갔다 하기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제덕이처럼 며칠에 한 번씩 와. 재성이 네 엄마 상태가 심한 것도 아니고 나도 옆에 있잖아.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 직장까지 휴직하고 어머니 옆에 있겠다는 거 겨우 말린 건데 저녁에 마저 못 오게 하면 몸서리 칠 거예요. 저희 집사람 어머니 돌아가시는 줄 알고 정말 많이 놀랐었거든요. 아내는 2주 뒤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큰아들과 며느리는 합가를 하자는 놀라운 제안을 하더군요. 아무래도 두 분 걱정돼서 안 되겠어요. 제가 옆에서 직접 어머님 챙겨드리고 아버님 건강도 미리미리 관리해드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버님, 서울에서도 부동산 하실 수 있잖아요. 제발 저희랑 같이 살게 서울로 올라오시면 안 돼요? 두 분 불편하지 않게 제가 정말 잘할게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합가는커녕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도 싫어한다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게다가 아내가 한 번 쓰러지니 만약 저와 아내가 둘 다 아프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나 싶어 저도 두렵던 차였어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집을 팔고 서울 외곽에 평수가 조금 더 넓은 아파트를 사서 큰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일어나세요. 어머님 병엔 적당한 운동이 최고 좋대요. 이제 새벽마다 저기 뒷산에 저랑 같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셨죠? 아가, 넌 출근도 하는 애가 무슨 아침잠이 이렇게 없니? 조금만 더 자자. 안 돼, 아버님.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곤 두 분 다 안 가셨잖아요. 며느린 건강을 위해서라며 저와 아내를 끌고 일주일에 5번씩 새벽 운동을 갔고 퇴근 후에도 저녁을 먹자마자 저녁 산책을 나가자고 체근했습니다. 게다가 아내와 저에게 그 나이에 1대1로 지도받는 헬스도 끊어주었죠. 저는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 나이대 사람들도 건강관리나 재활 목적으로 많이들 수업을 받더라고요. 아내 혈압에 좋다는 각종 음식에 단 음식은 안 좋다며 믹스커피 대신 차 티백들을 사다 놓는 등 며느린 정말로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랑 아버지 두 분 다 요새 혈색이 너무 좋아지셨는데요. 병원에서 어머니 혈압이 너무 좋아졌다고 놀랐다면서요? 네 아내가 저렇게 지극정성인데 안 건강해지고 백이겠냐? 서울 오면서 아예 부동산 일도 그만둬서 피곤하다고 새벽 운동을 안 갈 수도 없고 아침마다 눈뜨기 힘들어서 죽겠다. 그래도 자기장까지 줄여가면서 시부모한테 정성인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재성이 넌 결혼하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어. 둘째도 얼른 변호사 시험 붙어서 정미 반의 반만큼이라도 좋은 아내랑 결혼하면 좋을 텐데 말이다.
아내와 저에겐 딱 두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열심히 난임 치료를 받고 시험관 시술을 해도 통 아이가 생기지 않던 며느리의 상심한 마음과 두 번째 시험에서도 떨어진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결국 아이에 대한 마음을 많이 내려놓더군요. 반면 작은 아들은 다행히 삼수 끝에 세 번째 변호사 시험을 본 뒤 합격을 움켜쥐었어요.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예빈 네가 분명 해낼 거라고 믿고 걱정 하나도 안 했었다. 걱정을 안 하긴 제덕이 시험 보기 3일 전부터 자기가 더 긴장해서 잠도 잘 못 들던 양반이 허세는 제덕아 장하다. 이제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앞으로 변호사로서 네 포부 마음껏 펼쳐봐. 감사해요. 이게 다 두 분이 절 믿고 기다려주신 덕분이에요. 앞으로 살면서 절 이렇게 잘 키워주신 은혜 두고두고 갚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형수님, 공부한다고 얼굴도 잘 비추지 못한 절 대신해서 저희 형보다도 더 저희 부모님을 정성껏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부모님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건 전부 다 형수님 덕분이에요. 작은 아들은 저희 부부와 며느리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며 백화점에서 우리 셋의 선물까지 사왔더라고요. 며느린 과한 칭찬을 받은 것 같다며 쑥스러워했죠. 작은 아들은 필수 수습 기간을 마친 후 한 로펌에 취직해 변호사로서 당당히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자신도 이젠 안정을 찾고 싶다며 결혼을 선언하더군요. 아내와 전 기쁜 마음에 이것저것 물었죠. 몇 살인데? 뭐 하는 아가씨야? 부모님은 뭘 하시고? 하나씩 물어보세요, 아버지. 나이는 저보다 2살 어려요. 그러고 보니 형수님이랑 동갑이네요. 여자친구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미국으로 건너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랑으로 외동딸인 자기를 키워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미국에서 살다가 거기서 미대까지 나왔는데 한국이 그리워서 혼자 한국에 들어왔다더라고요. 요즘엔 한국에서 전시회를 열겠다고 아주 열심히 그림만 그리고 있어요. 병원 운영하시는 거면 병원장이란 소리잖아. 들어보니 돈 많은 집안 아가씨 같은데 그럼 화가인 거니? 그 댁 부치는 뵌 적 있고? 미국에서 대학 친구들끼리 몇 번 전시회를 열긴 했는데 제대로 된 데뷔는 아직 못했나 봐요. 근데 아버지 말씀처럼 아버님이 부유하셔서 아직 돈벌이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이야 뭐 저도 잘 벌고 있으니 크게 신경 안 써요. 여자친구 아버님은 최근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한번 인사드린 적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끼리 작게 시작해보는 게 앞으로 인생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면서 처음엔 아버님 도움 없이 시작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힘들면 언제든 그때 도움 주시겠다면서요. 여자친구는 아빠가 결혼할 때 지원을 안 해주실 줄은 몰랐다며 저한테 미안해했는데 전 오히려 그런 아버님이 지혜로운 분인 것 같아서 오히려 좋았어요. 작은 아들은 수습으로 일한 지 얼마 안 됐던 때 접촉사고로 인해 예비 며느리를 만난 후 1년간 교제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골목길에서 운전하던 아들은 코너에서 갑자기 걸어 나온 예비 며느리를 미처 못 보고 살짝 들이받았었다고 해요.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닌 것 같았는데 혹시 모르니까 꼭 병원에 가보라고 제가 명함을 줬었거든요. 허리를 조금 다쳐서 여자친구는 한동안 병원을 다녔는데 저한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하는 행동은 일절 없고 딱 치료비만 받더라고요. 게다가 피해자는 자기인데 자꾸만 제 몸을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고 호감이 갔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먼저 저한테 저녁을 먹자길래 이때다 싶어서 냉큼 수락했던 게 이렇게 인연이 된 거예요. 제 여자친구 부유하게 자랐어도 불필요한 사치도 잘 안 하고 생각이 똑바로 바뀐 좋은 사람이에요. 한국에 와선 아버님이 보내주신 생활비에서 일부를 떼서 매달 보육원에 후원도 하고 있대요. 참 선하고 좋은 여자죠? 아들에게 들어보니 좋은 아이인 것 같더군요. 그런 아이를 며느리감으로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저와 아내는 흔쾌히 인사를 시키러 오라고 했죠. 그렇게 몇 주 뒤 아내와 저는 고급 한정식 집에서 예비 며느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어머님, 아버님. 식사 마치고 집에 와서 다 같이 커피 드실 거라고 했죠? 저희도 결혼식 끝나면 곧장 집으로 올게요. 죄송해요. 몇 주 전부터 미리 약속 잡힌 날인데 하필 저번 주에 부장님이 갑자기 아드님 결혼식 청첩장을 주셔가지고요. 저랑 아내 결혼할 때 부장님이 사모님까지 모시고 와서 축의금도 50만 원이나 해주셔가지고 저희 둘 다 안 가볼 수가 없네요. 비록 식사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도 잠시 뒤 집에서 보면 분명 예비 며느리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본 예비 며느리는 말 그대로 정말 참한 아가씨였거든요. 웃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사근사근하고 어른의 말을 경청하며 자신의 의견은 확실히 하지만 부드럽게 말할 줄도 아는 모습에 참 잘 배운 아가씨구나 싶은 교양이 느껴졌죠. 전 엄마가 안 계셔서서 결혼하면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살고 싶었는데 이미 큰아드님하고 살고 계시다면서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제 예비 형님께 지지 않는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예뻐해 주셔야 돼요. 그럼 그리고 우리가 예뻐하는 게 뭐가 중요하니? 제덕이랑 너랑만 잘 살면 되지. 우리 식구가 되기로 결심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전 예쁨 받는 며느리가 원래 꿈이었는데요, 뭘. 두 분처럼 좋은 분들 며느리가 되게 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 형님 되실 분도 얼른 만나 뵙고 싶어요. 그렇게 좋은 분이시라니 저 너무너무 기대돼요. 말을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아내와 제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저는 비록 사돈어른 되실 분은 지원을 않으신다고 들었지만 큰아들 때처럼 작은 아들에게도 똑같은 금액 정도는 지원해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감사하다며 자신도 빨리 화가로 성공해 작은 아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를 마친 뒤 우린 티타임을 위해 다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뒤 무슨 일이 일어날진 상상도 못한 채 우린 웃는 얼굴로 다과를 하며 아직 오지 않은 큰아들 내외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큰아들 내외가 집으로 돌아온 순간 상상도 못했던 예비 며느리의 추악한 정체가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왔어요. 좀 늦었죠? 차가 너무 막히더라고요. 괜찮다. 인사하거라 아가. 여긴 제덕이랑 결혼할 아가씨다. 안녕하세요, 형님. 형님이라고 미리 불러도 되죠? 전 김상아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 네. 반가워요. 저는 서정미라고. 너? 늦어서 죄송하다며 다급히 외투를 벗어 방에 대충 놓고 허둥지둥 나오던 며느리는 예비 며느리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대답하다 뒤늦게 고개를 들더군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 얼굴을 똑바로 마주한 순간 며느린 경악을 하며 말까지 더듬었어요. 반응을 보니 아는 사람인가 싶어 저는 예비 며느리를 바라봤는데 둘이 무슨 사이인 건지 그의 얼굴 또한 사색이 되었더라고요. 둘이 아는 사이니? 아니 무슨 사이인데 둘 다 표정이 그래? 네? 아니요. 전 처음 뵙는데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너 왜 자꾸 고개를 옆으로 돌리니? 모르는 사이? 너 방금 나한테 이름 김상아라고 했잖아. 네가 날 모른다고? 나 서정미야. 네 중고등학교 동창 서정미. 네가 날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아버님, 저 여자 누구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묻고 있잖니. 누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심한 따돌림을 당한 적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를 따돌리고 괴롭힌 주동자가 바로 김상아예요. 뭐? 중학생 때부터 미국에 가서 살았다고? 와, 너 진짜 무섭다. 내 중고등학교 때 졸업 앨범에 끔찍한 네 얼굴이 떡하니 박혀 있는데 어디서 그런 무시무시한 거짓말을 하고 다녀?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도련님. 제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미국에서 병원 운영한다고 했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쟤네 엄마 버젓이 살아있고 고등학교 때 하도 사고를 치고 다녀서 집에서도 두 손 두 발 다 놓고 내놓은 자식 취급하던 날라리였다고요. 절대 속지 마세요.
큰며느리의 폭탄 발언에 온 식구가 다 경악을 했습니다. 특히 작은 아들은 덜덜거리듯 떨리는 눈동자로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며 이게 무슨 같은 이어지지 않는 말만 내뱉고 있었죠. 아가, 그게 사실이냐? 아니 상아, 네가 네 입으로 말해봐라. 우리 며느리 말이 사실이야? 아니에요, 아버님. 재덕 씨, 뭐라고 말 좀 해봐. 당신 형수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야? 당신 우리 아버지 만났었잖아. 내가 그린 그림들도 직접 두 눈으로 봤었고. 당신 나 못 믿어? 어? 아버님, 어머님, 저 여자 정신병자 아니에요? 대체 저한테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좀 말려주세요. 정신병자라니, 당신 말 조심 못해? 야, 김재덕, 너 내 아내가 예전에 따돌림 당한 일로 얼마나 힘들어 했었는지 얘기 들어서 잘 알지? 우리 집사람 말 다 사실이면 나 절대 이 결혼 허락 못해. 알았어? 예비 며느리는 끝까지 모르쇠로 나왔는데 큰아들은 그런 예비 며느리에게 삿대질을 하며 화를 냈습니다. 놀라서 눈물까지 뚝뚝 떨구고 있는 큰며느리를 보자 저 또한 화가 나더군요. 제가 왜 그날 처음 본 예비 며느리 말을 몇 년간 함께 산 며느리 말보다 신뢰하겠습니까? 그 와중에 예비 며느리는 계속 변명을 해댔고 이어진 며느리의 말에 저는 그만 눈이 뒤집히고 말았어요. 진짜 단체로 나한테 왜들 이러는 거예요? 재덕 씨, 나 진짜 아니야. 미국에서 들어온 지 고작 2년밖에 안 된 내가 당신 형수를 어떻게 알겠어? 결혼까지 결심했던 내 말을 왜 안 믿냐고. 김상아, 너 진짜 소름 끼친다. 내가 네 부모님까지 뵀었는데 그런 날 끝까지 모른 척 한다고? 어머님, 아버님, 제가 왜 절 괴롭히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저랑 쟤 중학생 때 나름대로 친해서 가끔 저 쟤네 집에 놀러 가기도 했었어요. 그때 쟤네 부모님 얼굴도 뵀었고요. 그러다가 중3 때부터 불량한 애들하고 어울리더니 저처럼 평범한 애랑 어울리기 창피하다고 저를 거의 본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되고 고1 때 같은 반이 됐는데 피구하다가 제가 자기 몸에 공을 맞췄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그때부터 절 이유 없이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노는 애들 무리에 속해 있는 애가 그러니 다른 애들은 무서워서 저한테 말도 안 걸더라고요. 저 그렇게 3년 내내 김상아 쟤한테 괴롭힘 당하고 학교에서도 따돌림 당한 거예요. 쟤네 무리한테 끌려가서 이유 없이 돈 뺏기고 손찌검 당하고 물벼락 맞고 저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동안 제가 따돌림 당했다고만 말했지 자세하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쟤랑 그때 일을 입에만 올려도 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너무 끔찍해서 제가 차마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런 애 얼굴을 어떻게 잊겠어요. 도련님, 김상아 쟤는 절대로 집에 들이면 안 되는 악마나 다름없는 애예요. 중학교 동창한테 듣기로 쟤 자기 엄마 안보험까지 전부 뜯어내서 잠적해버린 완전 페류나라고요. 이게 진짜? 너 조용히 안 해? 재수없게 진짜. 왜 하필 쟤를 여기서 만난 거야? 며느리는 처절한 울음을 터뜨리며 경악스러운 진실을 털어놓더군요. 그제야 예비 며느리, 아니 그 사기꾼은 본색을 드러내며 표정을 180도 바꾸더라고요. 야, 김상아, 들어보니까 우리 형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너 그럼 지금까지 날 속인 거야? SNS에 올렸던 미국집 사진도 대학 졸업장도 미국 친구들 사진들도 기부고 뭐고 나한테 했던 말 전부 가짜냐고. 너 그럼 네가 그렸다는 그림들은 뭐야? 어? 그냥 돈 주고 산 싸구려 모작들이지. 그림의 글자도 모른 인간이라 잘 속아 넘겼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짜증나게 이게 뭐야? 졸업장? 요새 대충 그런 거 조작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친구들도 아빠도 내가 다 돈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고 사진 감조까지 합성하는 건 요즘에 일도 아니야. 아무튼 범생이도 이렇게 속여 넘기기가 쉽다니까. 수수 변호사라길래 어리숙할 때 빨리 낚아채려고 고상하게 말하는 법 같은 별 희한한 가해까지 받아가면서 생쇼를 했더니 완전히 내가 꽝을 뽑았네. 결혼 안 해. 안 하면 되잖아. 기껏해야 졸부면서 재벌도 아닌 것들이 유세는.
다들 뭘 꼬나봐? 재덕 씨, 뭐 나한테 속아서 억울해? 뭘 그렇게 잡아먹을 듯한 표정으로 노려봐? 그렇다고 당신이 날 뭐 어쩔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받아먹은 것도 아직 없어서 나 사기죄로 고소도 안 되거든? 나 무서울 거 하나도 없다 이거야. 아씨, 열받아 정말. 야, 서정미, 너 이리 와. 오랜만에 나한테 좀 맞자. 어? 아이고, 아가야, 너 이거 못 놔? 이 빈대 같은 사기꾼이 감히 누구 며느리한테 손을 대려고 해? 식당에서와 같은 사람이 맞는 건지 의심될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된 그 여자는 으르렁대며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채더군요. 저는 재빨리 그 여자를 옆으로 밀쳐버리고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욕짓거리를 하며 휘청거리던 그 요물의 뺨을 잔뜩 화가 난 큰아들이 후려쳐버리더군요. 이 망할 여자가 미쳤나? 너 지금 나 쳤어? 너 내가 고소할 거야. 네가 먼저 내 아내 머리채 잡았잖아. 이거 정당방이야. 내 아내 가슴에 피멍들게 한 버러지가 누구였나 했더니 바로 너였구나. 언젠간 반드시 한번 만나서 딱이라도 한 대 날려주고 싶었는데 나 오늘 소원 성취했다. 너 앞으로 내 눈에 한 번만 더 띄잖아? 내 인생 걸고 너 아주 짓뭉개 줄 거야. 네가 내 아내한테 한 짓거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잔인하게 복수해 줄 거라고. 너 무서울 거 하나도 없다고 했지? 다시 나타나면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공포가 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당장 내 아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 빌고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큰아들의 으름장에 흠칫했지만 그 여자는 턱을 치켜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더군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였는지 막힌 말문이 트인 작은 아들은 하마터면 자기 아내가 될 뻔했던 그 여자에게 험악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당장 우리 형수님한테 사과 안 해? 내가 살다 이런 꽃뱀한테 걸릴 줄이야. 야, 김상아, 너 우리 형수님한테 잊지 못할 상처 준 거, 그리고 날 단단히 호구로 봤던 거 내가 톡톡히 후회하게 해줄 거야. 알았어? 입에 올리기도 끔찍한 악마야. 네, 그러시던가요. 아유, 무서워라. 어디 한번 해봐, 이 멍청한 변호사야. 이 쓰레기 같은 기집애, 이거나 받아라. 그 여자는 콧방귀를 뀌곤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아내가 뒤에서 괴성을 지르며 달려오더라고요. 그리곤 그 여자에게 냅다 대야에 든 얼음물을 끼얹어 버렸죠. 어쩐지 조용하다 했더니 아내는 언제 대야에 얼음까지 담아서 물을 퍼왔던 거예요. 차갑다 못해 시린 물을 뒤집어 쓴 데다가 단단한 얼음으로 머리까지 두들겨 맞은 그 여자는 아악 소리를 지르며 도끼 눈을 떴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현관문을 열어 그 요물을 확 밀쳐버리며 소리쳤어요.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인간의 탈을 쓰고 우릴 기망했으니 얼음물을 뒤집어 써도 싸다. 너 같은 인간은 앞으로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내 장담하마.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아도 언젠간 악한 놈들에게 벌을 내려주는 법이니까 썩 꺼져. 얼음을 한 바가지 더 퍼붓기 전에. 그렇게 문을 쾅 닫고 집으로 들어오니 며느리가 스르륵 바닥에 주저앉더군요. 우리 가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며느리에게 황급히 달려갔죠. 아가, 괜찮니? 여보, 형수님, 괜찮아요. 그냥 긴장이 풀리니까 다리에 힘이 빠진 것뿐이에요. 애써 당찬 척 했는데 사실 심장이 쿵쾅거려서 저 죽을 뻔했거든요. 형수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 형수님한테 그런 짓을 한 여자한테 깜빡 속아 넘어가 형수님께 괜히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게 해드렸어요. 제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래, 제덕이 너 진짜 여자 보는 눈이 형편없었어. 네가 곧바로 이렇게 우리 집사람한테 싹싹 안 빌었으면 내가 아주 네 얼굴에 주먹이라도 꽂아 넣었을 거야. 다들 그만해라. 됐다.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려 달려들면
나라님도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야. 큰아들은 흐느끼며 며느리에게 사과하는 자기 동생에게 화를 냈고 저는 그런 애들을 말렸습니다. 며느리 걱정이 가장 컸지만 작은 아들 또한 엄연한 피해자였으니 상심이 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는 며느리 어깨를 감싸 안으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주고 있었어요. 그런 가족들을 쭉 둘러본 후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얼마나 천만다행이냐. 세아가 아니었으면 우리 전부 그 끔찍한 애한테 깜빡 속아 가족으로까지 드릴 뻔했잖니. 고맙다 세아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늘 다시 깨달았어. 넌 우리 가족에게 다시 없을 귀인이자 복이야.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난 나는 전생에 나라를 10번이라도 구했나 보다. 아가, 아니 정미야. 저런 벌레 같은 인간한테 당했던 일 때문에 더는 네가 마음 아파하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넌 더 이상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어린 정미가 아니야. 넌 그때의 상처를 꿋꿋하게 딛고 이겨낸 아주 멋진 어른으로 성장했잖니. 게다가 네 곁엔 이제 네 남편, 시동생, 나랑 네 시애미까지 있으니 넌 혼자도 아니야. 언제든 우리가 함께 할 테니 항상 우릴 믿고 절대 어디 가서든 기죽거나 겁먹지 말거라. 이 아버지가 항상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 이 애미도 항상 정미 널 사랑한다. 너에겐 시부모이자 부모인 우리가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해요, 아버님,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날 작은 아들은 오래도록 며느리에게 흐느끼며 사과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 5 식구는 오랜만에 새벽까지 술잔을 부딪히며 서로를 위로해 주었죠. 비록 그 여자 말대로 작은 아들은 그 여자를 사기 미수 정도로밖에 고소할 수 없었지만 작은 아들은 절대 그 여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이를 갈더군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불법적이지 않은 선에서 집요하게 수소문한 끝에 그 여자의 진정한 약점을 캐낼 수 있었어요. 경찰에 알아보니 이미 무려 사기 전과 이범이었던 그 여자는 기가 막히게도 2번째 처벌을 받은 뒤에도 꽃뱀짓을 하며 2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냈었더군요. 그 남자들한텐 이름도 가짜로 말하고 신분증까지 위조해 보여주면서 돈을 뜯어낸 뒤에 잠수를 탔었더라고요. 직업도 제대로 없는 여자가 저랑 만날 때 무슨 돈으로 부자인 척을 했나 했더니 그 남자들한테 뜯어낸 돈에 대출까지 받았었지 뭐예요. 아마 제가 집도 잘 살고 변호사이기까지 하니까 우선 속여서 결혼부터 한 다음에 돈을 뜯어내 빚을 갚으려고 한 것 같아요. 저 그 남자들한테 김상아 그 여자 본명부터 지금 지내는 곳까지 전부 폭로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저 통해서 그 여자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임료도 무료로 해준다고 말했어요. 어차피 저한테 친 사기 미수까지 싹 다 묶어서 죄값을 치르게 할 거니까요. 두고 보세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어댄 그 여자한테 법의 참맛을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작은 아들은 돈을 받고 그 여자의 부친인 척했던 남자까지 찾아냈습니다. 같이 사기 동조범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니 그 남자는 친딸이 보험조차 안 되는 희귀병에 걸려 병원비를 벌기 위해 그런 일을 했다고 울며 불며 빌었다더군요. 자신이 없으면 병원비를 내지 못해 딸은 꼼짝없이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한다면서요. 조금 알아보니 그 남자의 말이 정말이길래 결국 작은 아들은 그 남자를 용서해 주기로 했죠. 그렇게 소송 싸움을 하던 와중 며느리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와 아내는 며느리와 함께 과일을 먹고 있었기에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모두 들을 수 있었어요. 사과를 깎고 있느라 며느리가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려놓고 스피커폰으로 받았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건 주인공의 정체를 안 순간 우리의 표정은 무섭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며느리의 철천지 왼수인 그 사기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여자는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꼬리를 바짝 내리며 며느리에게 애원을 하더라고요. 정미야, 나야, 상아. 뭐? 네가 내 번호는 어떻게? 아니, 그것보다
네가 무슨 염치로 나한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사람 좀 써서 알아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미야, 나 너한테 사과하려고 전화했어. 내가 예전에 너한테 너무 심했지. 정말 미안해. 원래 10대 땐 철이 없는 법이잖아. 어린 마음에 그런 못된 행동을 했던 거지. 나 너 별로 안 싫어했어. 진짜야. 성인 되고 너한테 사과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끊겨서 못한 거라니까. 우리 중학생 땐 그래도 친했잖아.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리고 네 시동생한테 나 좀 봐달라고 부탁해주면 안 돼? 대체 그 인간은 그놈들 어떻게 찾아낸 거야? 그 인간 지금 완전 눈돌아서 어떻게든 나 교도소에 집어쳐넣으려고 난리도 아니야. 나 전과도 있고 전에 그놈들한테 뜯어먹은 액수가 어마어마해서 진짜 교도소 가게 생겼단 말이야. 제발 네 시동생한테 네가 나 용서했다고,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고 얘기 좀 해줘. 네 말은 듣는 신용이라도 할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래 하는데? 네가 나한테 사과하려고 했다고? 웃기고 있네. 넌 정말 입만 열면 냄새나는 거짓말만 늘어놓는구나. 잘 들어 김상아. 난 네 말 한마디가 무서워서 덜덜 떨던 과거의 내가 아니야. 난 이미 과거를 이겨냈고 지금의 나한텐 더없이 든든한 가족이 무려 4명이나 있어. 별 볼 일 없는 사기꾼인 너 따윈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난 널 용서해 줄 생각 따윈 코딱지만큼도 없고, 그러니까 도련님한테 널 봐달라고 부탁할 생각은 그 반의 반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헛물 켜지 말고 네가 저지른 죄값 얌전히 받도록 해. 사회에 해만 끼치는 너 같은 해충은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는 편이 세상을 위해서도 훨씬 좋을 테니까. 2번 다시 너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정미야, 제발 끊지 마. 정미야. 애타게 며느리 불러대는 그 여자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저는 며느리보다 먼저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거친 숨을 후하고 몰아쉬더니 저와 아내에게 자기 안 떨고 잘 말했냐고 묻더군요. 힘들게 낸 며느리의 용기가 가상하고 기특해 저와 아내는 며느리를 안아주며 우리 딸 장하다고 몇 번이고 말해주었죠. 그 뒤 결국 그 여자는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지은 죄가 많았어도 꼴의 교도소 신세는 죽기보다 지기 싫었는지 실형이 선고되자마자 그 자리에서 애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더라고요. 참으로 한심하고 이기적인 인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바탕 그렇게 소동이 일어난 뒤 1년이 지난 지금 우린 정과 같은 평화를 되찾고 즐겁게 살고 있어요. 변호사로서 인정받고 있어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작은 아들은 지난 설날 때 오랜만에 집에 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수님, 전 아무래도 걱정되는데 형수님은 안 불안하세요? 그 여자 언젠간 교도소에서 나올 텐데 괜히 앙심 품고 형수님 또 찾아올까 봐 저 너무 걱정돼요. 그러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사 가시면 안 돼요? 어머님, 아버님이나 남편이 아직 말 안 했어요? 우리 여기서 먼 동네에 있는 아파트 계약했어요. 3개월 뒤에 이사 가려고요. 누가 제 주소 열람해 볼 수 없게 조치도 취하고 직장에 다른 곳으로 발령 내달라고 신청도 해놔서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했어도 찾아오면 이번엔 제가 머리끄댕이를 다 뜯어놓죠 뭐. 저보다 마르고 키도 작은 그런 애 이젠 안 무서워요. 게다가 제겐 누구보다 든든한 가족들도 함께잖아요. 정말요? 아휴, 그렇다면 그나마 걱정이 조금 덜어지네요. 그래도 늘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건 그렇고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드릴 말씀? 아이 뭔데? 너 설마 또 결혼한다고 우리한테 선언하는 건 아니지? 난 아직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린다. 아이 무슨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저 당분간은 결혼 생각 없어요. 아버지만큼 저도 아직 사람이 무섭단 말이죠. 전 앞으로 약자들 편에 서서 변호하는 일에만 당분간 몰두하면서 살 거예요. 그런 얘기 하려던 게 아니고 형수님, 넉 달 뒤에 형수님 출산하고 산후조리원 가실 거잖아요. 그 비용은 꼭 제가 대드리고 싶어서요. 그동안 제가 비싼 선물 사드리려고 해도 쓸 일 없다고 거절하셔서
제가 꼭 뭐 하나 해드리고 싶다고 벼르고 있었거든요. 제가 진짜 좋은 산후조리원으로 알아봐서 예약해드릴게요. 이건 형수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곧 태어날 조카랑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 절대 거절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형수님 덕에 우리 어머니 건강도 정말 많이 좋아지시고 아버진 저보다도 건강하게 펄펄 뛰어다니시잖아요. 산후조리 제대로 못 받아서 형수님 건강에 이상이라도 생기면 그건 곧 우리 가족 모두의 불행이라니까요. 작은 아들의 말에 과찬이라며 며느리는 볼을 붉혔습니다. 저희 부부와 큰아들은 한 번쯤은 그런 선물 받아도 된다며 며느리에게 이번엔 거절하지 말라고 웃으며 말했죠. 네, 저희 며느리 고맙게도 작년에 드디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시험관 시술도 아닌 자연 임신으로 말입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하늘에서 복을 내려준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지 않나요? 며느린 저번 달에 휴직을 했습니다. 괜히 무리하다가 어렵게 찾아온 아이를 절대 잃을 수 없다며 말이죠. 그래도 부모이니 며느리는 임신했다는 소식을 사부인에게 전했다는데 2년 끊고 산 딸 소식 따윈 반갑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다던 사부인의 말에 며느리는 완전히 친정과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어차피 무슨 기대를 한 건 아니었다고 오히려 이제 마음 편히 친정 식구들을 영영 끊어낼 수 있겠다는 며느리가 안쓰러워 저는 가만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깊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며느리를 앞으로 며느리로서 그리고 딸로서 평생 보듬어주며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손주가 태어나면 늘 며느리에 대한 칭찬을 해줄 겁니다. 너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니 늘 엄마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아무리 감쪽같이 속이려고 해도 과거의 잘못은 언젠가 수면 위로 반드시 드러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법이고 두 손으로 하늘을 가려보려고 해도 소용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 모두를 감쪽같이 속여 넘겼다고 한들 하늘의 정의로운 눈을 피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마치 제 며느리를 괴롭히고 다른 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그 몹쓸 여자처럼 말이죠. 그러니 우린 늘 애초에 죄를 지을 생각조차 말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가도록 함께 노력해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간 하늘이 주는 작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럼 전 저희 며느리 같은 세상의 모든 피해자들을 응원하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이번에 좀 힘든 일을 겪었는데 혼자 소가리만 하기엔 굉장히 힘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이라도 해보면 괜찮아질까 싶어 사연을 신청해봅니다. 저는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이 사랑을 주신 건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잦은 다툼과 아버지의 폭행으로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늘 부모님의 사랑이 고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너무 외로워서 남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혼자 잘 지낸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네요. 그렇다고 제가 남들처럼 평범하게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서부터 사이가 좋으시지 않으셨어요. 제 어린 기억부터 싸움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어머니는 늘 술에 취해 들어오시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늘 때리셨어요. 그러다가 둘은 곧 사이가 좋아졌고 또 어느 순간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부모님이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늘 화가 난 상태로 저에게 얘기를 해서 저 또한 화난 말투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 늘 싸웠습니다. 전 굉장히 억울했어요. 그저 같이 놀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말을 붙인 것뿐인데 늘 싸움으로 번지니 그 어린 나이에도 생생히 기억날 정도로 답답했었어요. 하루는 친구 어머니가 찾아와 자식 교육 똑바로 안 시키냐고 욕을 퍼부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화가 잔뜩 나서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너무 아팠지만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맞고만 있었어요. 그리고는 팬티바람으로 쫓겨났습니다. 너무 추워 신문지라도 찾아야 하나 싶었지만 너무 창피해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다행히 옆집 할머니께서 저를 발견해서 저는 옆집으로 가서 몸을 녹였습니다. 할머니 집에 들어서니 구수한 된장 냄새가 났어요. 어릴 때 기억이라 생생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냄새만큼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줘서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제게 옷을 줬습니다. 제 몸보다는 컸지만 제법 맞는 옷을 받았어요. 옷에서는 장록 속 쿰쿰한 냄새가 났었지만 저는 그 쿰쿰한 냄새가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느껴서 그런지 그 냄새마저 행복했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가 저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술에 깨면 저를 찾아 미안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저를 찾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만히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가기가 싫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가야 한다며 엄마가 걱정한다고 빨리 가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니까 오늘은 이만 가고 다음에 또 놀러 오너라. 이 할미가 맛있는 과자랑 밥도 주마. 착하지? 저는 그 후로 옆집 할머니 집에 종종 놀러 갔습니다. 가끔은 할머니가 저를 보며 눈물을 훔칠 때도 있었는데 할머니 손자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저를 더 예뻐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곧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옆집 할머니 집으로 놀러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식은땀이 나고 온몸이 붓고 말았어요. 할머니가 쓰러져 계셨거든요. 할머니를 아무리 흔들어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슈퍼 아주머니께 달려가 울면서 할머니가 쓰러졌다고 말했죠. 너무 당황해서 그땐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다행히 할머니는 정신을 차리셨지만 상황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지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 더는 갈 곳이 없어졌어요. 갈 곳이 없어진 저는 집에 있어야만 했어요. 친구도 없어서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하지만 그땐 라면을 처음 끓여 먹는 거라 완전 한강물에 면은 퉁퉁 불어서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라면을 먹는데 옆집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너무 맛이 없어 버리고 싶었지만 음식을 버렸다고 맞을까 입에 꾸역꾸역 넣었습니다. 결국 저는 체해서 그날 고생을 했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계시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아야 했어요. 하지만 너무 참을 수 없이 열도 나고 계속 토를 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있잖아. 약 먹어. 엄마, 열도 나고 너무 아파요. 전화 속에는 어머니가 어떤 남자와 희리낙낙 떠드는 소리만 들렸었어요. 저는 결국 그날 하루 꼬박 혼자 고생했습니다. 며칠 뒤 옆집 할머니는 다시 돌아오셨어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전 기쁘게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살이 너무 빠지셨고 저를 보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 들지 않을 정도로 메말라 있었어요.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할머니에게 안부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힘겹게 웃으며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고 제게 봉투 하나를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아저씨를 따라갔고 저는 울며 할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드러누웠어요. 할머니는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준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돈이 들어있었고 메모지에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아껴서 잘 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겠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생각에 저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숨겨두었어요. 하지만 이내 저는 이 돈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필요해서 집 구석구석 뒤지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었죠. 괜히 또 가서 다시 숨겼다가는 맞을 것 같아 가만히 있었습니다. 역시나 아버지는 제 돈을 찾았어요. 돈이다! 근데 이거 내가 숨긴 게 아닌데? 아버지는 저를 쳐다봤어요. 네 놈이구나! 너 이 새끼 돈 어디서 났어? 옆집 할머니가 주셨어요. 이 새끼가 어디서 거짓말을?
아버지는 제가 훔쳤다고 생각하고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저를 때렸습니다. 어머니가 퇴근할 때까지 맞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맞기만 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고 힘이 없는 저를 원망했어요. 빨리 어머니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어머니는 오지 않았고 지친 아버지는 제 돈을 들고 나갔습니다. 울 힘도 없었어요. 너무 많이 맞아서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점점 졸려와 잠이 들었어요. 차가운 무언가가 제 등에 느껴져 일어나게 됐습니다. 할머니? 옆집 할머니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조금 달랐어요. 예전 모습을 하고 저를 보고 울고 계셨습니다. 조금 다른 건 머리 모양과 눈 모양이었고 조금 더 늙어 있었어요. 누구세요? 옆집 할머니라고 착각했던 할머니는 제 친할머니였어요. 어릴 때 보고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괜찮다며 누워있으라고 했어요. 그제야 저는 제 몸이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점점 고통이 오더라고요. 팔도 부러진 것 같고 온몸이 부러진 것처럼 너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을 하시곤 연고를 발라주셨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걱정을 받아 그런가 처음으로 맞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또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라? 어머니네? 어라,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에는 왜 왔어요? 너는 네 새끼가 보이지도 않아? 돌아가시긴 여기 살아계신다. 아이, 할머니. 나 해장국 좀. 이년아, 너는 네 자식 맞고 이 지경 됐는데도 아무 생각이 안 들어? 아니,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요?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지. 나도 맞는데 쟤라고 안 맞겠어? 이 썩을 놈의 자식이? 아이고, 저런 놈이 어른이라고. 그날 저는 친할머니를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지만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시골집이 멀어 자주 올라오시지는 않았지만 오실 때마다 내 새끼, 예쁜 우리 강아지 이러면서 제게 좋은 말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와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매일 할머니와 같이 사는 상상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했습니다. 집안은 늘 싸움 소리만 들렸고 아버지는 분이 풀릴 때까지 어머니를 때렸어요. 아버지가 나가면 어머니는 술을 찾아 취할 때까지 마셨고 취한 어머니는 저를 때리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술이 깨서는 저를 보고 미안하다고 안아줬어요. 그런 어머니의 품이 싫지는 않았어요. 그냥 술이 깬 모습이 진짜 어머니고 술에 취한 어머니는 술귀신이 붙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술버릇이라고 생각하고 참았는데 어느 날은 경찰이 온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경찰은 애를 그렇게 혼내면 안 된다고 살살 혼내라고 하곤 그냥 갔습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해서 지내왔어요. 하루는 학교를 갔다 오니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안방에서 나길래 제가 누구 있냐고 물어봤고 그때 쿠다다당 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안방으로 나왔어요. 어머니는 아주 놀란 눈으로 제게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물어봤어요. 평소 하교하는 시간에는 어머니가 집에 있을 리가 없으니 몰랐겠죠.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곤 안방에서 처음 보는 아저씨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디서 본 아저씨였어요. 아버지 친구였습니다.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술도 마시고 자고 가고 아버지와 아주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니. 아저씨는 제게 용돈을 주고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는 어머니와 나가셨어요. 하지만 이게 다 아버지 잘못 아니겠어요? 누가 때리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아저씨는 아버지와 다르게 젠틀한 이미지거든요. 저는 하루하루가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버지가 아시게 됐습니다. 아저씨를 저희 집에 초대해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저는 속이 좋지 않다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도 속이 좋지는 않았어요. 아저씨와 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속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때 누군가 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을 살짝 열어보니 아저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저씨를 부축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뺨도 때렸습니다. 이 자식들이
나를 가지고 놀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동네 다 내 손바닥 아니야. 그걸 속이려고 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만 때려. 아님 나를 때려 차라리. 얼씨구, 이년 미쳤나.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네 서방 여기 있는 거 안 보여? 아버지는 계속 아저씨를 때렸어요. 엄마는 무릎을 꿇고 계속 빌었어요. 그러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뺨을 때렸죠. 이에 펜나가 미쳤나? 그래 미쳤다. 왜? 허구한 날 때리고 뭐 당신은 바람 안 펴? 내가 아는 거랑 네가 아는 거랑 같냐? 어떻게 달라? 나는 그래도 한 명이지. 너는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잖아.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우리 이혼해. 나 너 같은 쓰레기랑은 못 살아. 내가 너 때문에 인생 다 망했어. 네 씨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계속 싸웠습니다. 밤이 새도록 싸웠고 결국 어머니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을 하게 됐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죠. 저는 아버지가 언제 때릴까 늘 두려움에 떨며 살았는데 때리기는커녕 저에게 살갑게 대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잘해주니 저는 아버지가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몇 달 뒤 아버지는 한 여자를 데려왔어요. 엄청 젊어 보이는 여자인데 한국말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여자를 앞으로 엄마라고 부르면 된다고 말했죠. 아버지가 할머니께도 얘기했는지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의 재혼을 반대했어요. 아버지는 할머니 말을 듣지 않고 재혼을 했고 저는 할머니와 살게 됐습니다. 오히려 저는 좋았어요. 시골로 오게 됐지만 어차피 친구도 없었고 부모님보다는 할머니를 좋아했기 때문에 할머니와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에게 부모님은 할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할머니는 지극정성으로 저를 키우셨어요. 하지만 제가 사춘기가 심하게 와서 사고를 자주 쳤어요. 시골로 와서 저는 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그 친구가 질이 좀 좋지 않았어요. 오토바이는 물론 술, 담배는 기본이었죠. 그래서 저도 오토바이를 타고 술, 담배를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그런 저를 아무 말 없이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할머니가 저의 손을 꼭 잡고 그 친구와 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기엔 친구가 정말 소중하잖아요. 저는 하나밖에 없는 친구와 놀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할머니에게 소리를 쳤어요. 할머니,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뿐인 손주 미치는 꼴 보고 싶어?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렸어요. 그때 저는 제 인생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가정폭력에 부모님의 외도, 방황하는 나, 제 인생이 참 보잘것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저는 트럭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달리고 있다가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냥 붕 뜨는 제 몸만 기억나고 그 후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잠깐 눈을 떴던 것 같은데 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사람만 달라고 빌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잠에 들었고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땐 할머니가 어렸을 때처럼 저를 간호하고 있었어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며칠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저를 돌봐줬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의사선생님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했고 저를 안고 울면서 다행이다 얘기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무슨 짓을 했는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오토바이는 타지도 않았어요. 술, 담배 또한 하지 않았고 그 친구와도 더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후로 지치셨는지 편찮으셔서 계속 누워 계셨어요. 아픈데도 제 밥 챙겨준다고 늘 저녁을 차려줬어요. 그러다 할머니가 잠시 현기증이 나셨는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팔을 잘못 디뎌 팔이 퉁퉁 부었죠. 바로 병원에 가니 뼈가 부러졌다고 당분간 팔을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나이야 뼈가 잘 붙지만 할머니 나이엔 잘 붙지도 않는다면서 천천히 지켜보자고 했어요. 저는 할머니를 도왔고 저녁밥은 제가 지어드렸어요. 처음 만들어보는 밥은 참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할머니를 존경하게 됐어요.
다들 어떻게 그렇게 정성껏 매일 요리를 하는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덕에 정신 차리고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할머니와 떨어지는 건 마음이 아프지만 아버지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다행히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어 새어머니는 저를 친자식처럼 대해주셨어요. 하지만 불편했어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도 이상했고 어머니에게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때렸으면서 새어머니는 때리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정신을 차렸나 싶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 새어머니 팔에 멍자국이 있더라고요. 그 멍은 제가 모를 수가 없었어요. 맞고 나서 다음날 생기는 멍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새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새어머니는 눈치를 보면서 가끔 때린다고 말하더군요. 예전보다는 아닌 것 같지만 술을 마시면 때린다고 했어요. 새어머니에게는 미안하지만 빨리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고 싶어 저는 장학금을 받아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이젠 부모님과 엮이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 저는 군대를 가게 됐고 군대 제대 후 혼자 살 집을 구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꽤 괜찮은 직장을 가지게 됐습니다. 퇴근 후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하고 있었는데 제 이상형이 지나가는 겁니다. 무슨 용기였는진 모르겠지만 바로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하지만 그땐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있나 봅니다. 소개팅에 나갔는데 그때 그 사람이 앉아있는 겁니다. 스쳐갈 뻔했던 사람은 제 아내가 되었어요. 저희는 결혼을 전제하에 만나기로 했고 아내도 취업에 성공해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허락을 받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처갓집 식구들이 좀 까다로운 성격이라 힘들었습니다. 음식 취향, 음악 취향, 옷 취향 등 다양한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처음 장인어른을 뵐 때였습니다. 각오를 하고 가야 했어요. 아내 말로는 장인어른이 술을 좋아하는 편인데 술이 센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술을 그리 즐겨하는 편도 아니라 걱정을 했어요. 주량이 약한 편은 아니라 다행이지만 제가 취할 정도로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어느 정도인지 몰라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 술은 좀 하나? 네, 좋아합니다. 점수를 따기 위해 저는 거짓말을 했고 한두 잔 장인어른과 마시다 보니 서서히 필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가지도 못하고 처갓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속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걱정이 물밀듯이 흘러넘쳤죠. 근데 웬걸 장인어른께서 저를 좋게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장인어른도 오랜만에 너무 많이 마셔서 속이 아프다고 웃으면서 제게 장하다고 이런 사이가 와서 든든하다고 하셨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사고치지 않고 잘 마신 것 같아 한시름 났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렇게 허락을 받았고 이제는 장모님만 남았죠. 분명 취향 이야기를 말했을 땐 저를 꽤나 마음에 드는 눈빛으로 본 것 같았지만 장모님은 완전히 허락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부모님과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모든 속사정을 말했다가는 결혼을 반대할 것 같아서 그냥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는데 서로 재혼을 해서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대신 할머니 손에 자라 부모님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상견례를 따로 하지는 않았고 아내와 제가 할머니 댁으로 가기로 했어요. 할머니 댁으로 가는 날 할머니께 아내를 소개시켜줄 생각에 들떴지만 아내는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제 물음에 아내는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이유라도 알면 해결을 해줄 텐데 모르니까 답답했어요. 몇 분 뒤 아내는 말을 열었어요. 왜 말 안 했어? 저는 아내의 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잘못한 건 없지만 괜히 그런 말을 들으면 잘못한 게 있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시골인지 몰랐어. 이 정도면 자기가 모셔와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런 시골에서 잘 못 지낸단 말이야. 아내의 말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잠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건데 시골이라 힘들다니. 물론 멀기는 하죠. 이해는 하지만 그런 걸로 투덜거리니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좋은 날 좋게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런 말을 들으니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둘은 둘 다 아무 말도 없이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를 보면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표정을 풀지 않은 채 할머니와 대화를 하더라고요. 처음이고 어색하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그 다짐도 얼마 가지 않아 할머니가 아내를 만지려고 하면 피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아내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할머니 손은 왜 피해? 안 피했어. 피했잖아. 내가 다 봤는데 뭘. 아니야, 나 피한 거 아니야. 우연히 피한 것처럼 보였나 보지. 아내는 피한 게 아니라면서 잡아댔고 싸워서 뭐하나 싶어 말을 아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고 신혼을 즐기고 있었어요. 아주 치열하게요. 저희는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 많이 싸웠습니다. 제 아내는 정말 더러웠습니다. 연애할 때는 너무 깔끔해서 결벽증이 있는 게 아닌가 걱정할 만큼 깨끗했는데 속아서 이혼을 하고 싶을 만큼 너무 지저분했어요. 밥을 먹고 치우지 않는 건 물론이고 팩을 하고 화장대에 그대로 둔다거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아내가 어디서 먹었는지 알 정도였죠.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자기 할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사소한 거지만 계속 치우지 않으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하루는 제가 치워주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일주일 동안 지켜봤는데 일회용 렌즈, 팩, 화장품, 옷, 먹다 남은 과자들 다 점점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옷이야 그렇다 치고 간단한 쓰레기 정도는 그냥 바로 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루는 일회용 렌즈가 벽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니고 진짜로요. 아니 그걸 왜 벽에다 붙이죠? 여러분은 이해가 가나요? 참다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당신 제발 치우면 안 될까? 나도 더 이상 치워주기가 힘들어서 그래. 제발 좀 치우고 살자. 참고 참다가 저는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응? 왜? 나름 정리했는데. 쓰레기 쌓아두는 게 정리야? 답답할 노릇이었어요. 다들 그런 경험 있나요? 말문이 턱 막히는 그런 경험이요. 아내의 순수한 표정을 보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그건 정리가 아니고 그냥 밀어둔 거지. 쓰레기를 정리하는 게 어딨어. 그냥 치우면 되는 거지. 그럼 자기가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랬는데 이제는 좀 지쳐서 당신도 좀 하라고 말하는 거야. 나도 참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좋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좋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인상 쓰고 얘기하는 게 좋게 얘기하는 건가 보다. 아내는 제 말보다 표정에 꽂혀서 계속 표정 이야기만 했습니다. 결국 정리 문제는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말이라도 통하면 대화라도 해볼 텐데 대화는커녕 싸우기만 하니 물론 제가 조금 세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워낙 말을 세게 해서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연애할 때 그걸로 많이 싸웠고 시간이 지나서는 아내가 이해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젠 표정까지 뭐라고 하니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표정은 화가 나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지는 않나요? 처음에 좋게 치우라고 얘기했을 땐 듣지도 않고 인상을 찌푸리고 얘기하니 인상 찌푸렸다고 뭐라고 하니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렇게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희는 이 문제로 다시 싸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와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 제가 포기하기로 했어요. 결국 제가 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걸 아내가 장인어른께 말을 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장인어른께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이 저와 술을 마시고 싶다며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퇴근 후 아내와 함께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체할 것 같았어요. 장인어른과 술 한잔 하는데 조금 알딸딸해지자 장인어른이 제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 딸 소중한 아이라 잘 좀 부탁한다. 아내가 소중한 아이라며 제게 잘 부탁한다고 딱 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술 기운에 열심히 하겠다고 제가 다 보살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곰곰이 생각했는데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니 제가 괜히 나쁜 놈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내에게 말한 건 쓰레기뿐이었는데요. 정리정돈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했다고 일러바친 아내도 참 어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결혼을 후회했어요. 큰일 났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후회라니. 저는 마음을 다잡고 아내와 얘기를 하자고 했어요.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는 약속을 했습니다. 정리정돈, 생활 패턴 등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말이 쉽지 행동으로 봐야 알 것 같지만 그래도 말이 통하지 않았던 아내가 갑자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서 마음이 좀 수그러들었어요. 결혼 생활은 맞춰가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마음을 비우고 아내에게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몇 달 뒤 저희 부부에게 축복이 왔습니다.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저와 아내는 이 아이는 정리정돈을 잘하고 모든 일도 잘 정돈하고 살라고 예명을 정돈이로 했어요. 그 때문인가 아내는 엄마가 되어 정리정돈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죠.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했어요. 저는 거동도 불편한데 뭘 오나며 말렸지만 꼭 봐야 한다며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에게 내려가자고 얘기했더니 몇 시간을 차 타고 그 시골에 가야 하냐며 힘들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시골을 좋아하지도 않고 임신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내려가는 건 나중에 내려가서 인사드리자고 말했어요. 생각해보면 처갓집을 6시간 차 타고 가서 눈칫밥 먹으며 있으면 힘들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에 괜히 미안했습니다. 대신 제가 할머니를 모셔오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손자 며느리에게 꼭 밥을 차려주고 싶다며 서울에 와서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모셔오고 할머니는 저희를 위해 밥상이 휘어질 정도로 차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많이 먹지 못했어요. 입덧인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더라고요. 할머니가 계실 동안 아내는 몸이 많이 좋지 않은지 퇴근하고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데려다 드려줬고 아내를 위해 과일을 이것저것 사갔습니다. 아니 근데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아내가 고기를 구워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아픈 거 아니었어? 할머니가 가자마자 아픈 게 없어졌다며 고기를 먹으며 말하는데 열이 확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열이 받았던 건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반찬이 음식물 쓰레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지 못해 저는 아내에게 소리쳤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할머니랑 같이 있기 싫어서 그런 꾀병 부린 거야? 이건 또 왜 버렸어? 할머니 몸도 불편하신데 힘들게 서울에 오셔서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 해주고 가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해주고 가셨는데 이걸 왜 버려? 왜 소리쳐? 냄새 난단 말이야. 나 비위 안 좋은 거 알잖아. 근데 그 시골 특유의 냄새도 싫고 반찬에도 그 냄새 나는 것 같아서 너무 싫었다고. 그럼 어떡해? 나도 모르게 헛구열지 나오는데 참아? 아내도 저에게 소리쳤고 저희는 그날 크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크게 해서 그런지 아내는 다시 게으른 아내로 변했습니다. 초반에는 자기도 변해보겠다고 정리정돈을 잘했는데 역시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아내의 게으름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사람이 계속 누워만 있더라고요. 출장 때문에 며칠 집을 비웠는데 돼지우리가 따로 없었습니다. 아내는 회사도 그만두고 먹고 자고만 반복하고 치우지도 않았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굴었나 싶어서 아내가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집안일은 당연히 제가 했고요. 몇 달을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너무 힘들었어요.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수입은 줄어들고 제가 밤에 대리를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제 벌이로 알뜰하게 살 수는 있지만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 투잡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먹고 싶다는 게 많아져서 매일 배달 음식으로 때우느라 지출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드 명세서가 날라왔는데 보자마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백이 찍혀 있는 겁니다. 저는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미쳤어? 아니, 동창회 가는데 백 하나 없이 갈 순 없잖아. 내가 새거 산 것도 아니고 중고로 하나 샀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지금 우리 이제 돈 모으기 바쁜데 그걸 사면 어쩌자는 거야. 알겠어. 그럼 내가 알바라도 하면 되잖아. 끊어. 아내는 짜증을 내며 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아내는 저에게 화를 냈어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매일 치우는 것도 저인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오니 새 집처럼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미안해서 청소를 했나 싶었는데 어디서 하하호호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 있었어요. 저는 친구들이 오는 것보다 청소를 할 수 있었는데 여태까지 안 한 아내에게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친구가 있으니 예전 저와 연애를 할 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전 깨달았습니다. 전 모습은 다 꾸며낸 아내이고 게으르고 정리정돈 안 하는 아내가 진짜 모습이라는 걸요. 친구가 가고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는 더는 못 산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는지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몇 시간 뒤 처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얘기 다 들었어. 우리 집에 와줄 수 있어? 저는 처형 집에 갔고 거기엔 울고 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애가 힘들면 그럴 수 있지. 아이 임신한 애한테 이혼이라니. 네? 저는 이혼이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살면 같이 못 살 것 같다며. 그게 이혼하자는 얘기 아니야? 아니 그건 당신이 좀 정신 차리고 변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이지.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얘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했어. 얘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이 심해서 밖에도 안 나갔어. 그래도 자기 일 해보겠다고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얼마나 기특한데 그거 하나 못 감싸줘. 아니, 죄송합니다. 처형은 저를 못마땅하게 받고 저는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장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처형이 얘기했는지 아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장모님도 저희 싸움을 들었는지 제게 전화해서 딸에게 잘하라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300 주겠다고 가방 하나 못 사주면서 왜 그렇게 심하게 말을 하냐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저희 부부는 신혼이라고 생각 못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이를 위해 저는 노력을 하려고 했지만 아내가 마음을 열지 않더라고요. 어쩌겠어요. 제가 참고 아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집안일도 해야죠. 정돈이가 태어나고 아내는 조금 기운을 차린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됐다고 다시 열심히 회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도 지쳤나 봅니다. 아내를 예전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의 엄마라 같이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행동으로 점점 신뢰를 잃었고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지만 정돈이를 위해 참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정돈이는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컸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더 지쳐갔습니다. 아내는 밥은커녕 장모님에게 다 맡겨두고 잠만 자고 청소도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다니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또 싫다고 했어요. 자기는 이렇게 사는 게 나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정돈이는? 옆에 있는 사람은 생각 안 해? 우리들이 힘들다고. 어쩌면 우울증보다는 그냥 게으른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고 말았어요. 저의 모든 분노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아들을 보고 싶다고 6시간을 버스를 타고 올라왔어요. 할머니가 제게 전화하는 걸 잊고 그냥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였어요. 정돈이는 자고 있어 보지 못했고 아내는 뚱하게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화도 나지 않았어요.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잘하면 되니까 신경 쓰이지도 않았어요.
할머니가 밥을 해주셨는데 아내는 깨작깨작 먹더라고요. 할머니는 걱정돼서 물어봤는데도 아내는 대충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신 제가 할머니에게 더 살갑게 대했죠. 그때 정돈이가 깼는지 저를 찾더라고요. 할머니는 정돈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뜨셨고 정돈이는 처음으로 할머니를 봤죠. 증조할머니야. 증조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정돈이가 귀여운지 볼을 만지셨어요. 그때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뚜껑이 열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밥을 먹다 갑자기 소리를 치며 할머니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아이를 왜 만져요? 아내는 소리치며 할머니께 정색했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뺨을 때렸습니다.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더러워? 지금 할머니한테 더럽다고 했어? 할머니 손이 고운 건 아닙니다. 일을 얼마나 오래 해오셨겠어요. 거칠고 여기저기 상처가 많았어요. 근데 그걸 더럽다고 아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다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열이 확 받지 않나요? 저는 홧김에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더러운 건 당신이지. 청소도 안 해 씻지도 않아. 뭐 제대로 하는 거 없이 누워만 있고. 우리 이혼해. 당신 엄마 자격 없어.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이혼해. 뭐? 이혼? 지금 말 다 했어? 고작 이런 걸로 이혼을 해? 아니, 못해! 그렇게 소리치고 아내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갈지 뻔했어요. 장모님 댁 아니면 처형에게 갔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할머니께 죄송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못난 모습 보여드렸어요. 아유, 며느라가가 걱정이지. 너는 거기서 때리면 어떡하니? 그 고운 뺨을 때리면 어째? 젊은 처자 눈에는 늙은이 손이 더러워 보일 수도 있지. 지 새끼 걱정돼서 하는 말이겠지. 너 가서 빌어라. 잘못했다고. 할머니는 오히려 아내를 감쌌습니다. 몇 시간 뒤 갑자기 처갓집 식구들이 다 저희 집에 와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버릇없는 놈이 우리 딸을 울려? 장인어른은 저를 때렸습니다. 순간 저는 몸이 기울어졌고 식탁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심하게 부딪힌 건 아니지만 모서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피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놀라 발을 동동 구르시고 장모님은 할머니에게 한 소리 했어요. 아니 어르신, 왜 함부로 애 얼굴에 손을 대요? 그러다가 균이라도 옮기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서방, 자네도 그렇다고 이혼 얘기를 해? 전에도 그렇고 이거 아주 안 되겠구만. 그래, 차라리 이혼해. 나도 자네 같은 사위 두는 거 쪽팔리네. 장모님, 아무리 장모님이라 해도 저 참지 않을 겁니다. 저희 할머니 늘 깨끗하게 씻으시는 분이고 균 같은 거 세상 사람들 다 갖고 있습니다. 이혼 잘 됐네요. 대신 제 아들은 제가 키울 겁니다. 뭐시? 지금 누구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네가 키워? 이 자식이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이라고 다 말인 줄 아나? 장인어른은 저를 또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장인어른을 맞고는 무릎을 꿇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오겠다며 싸우지 말라고 빌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사고를 쳐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할머니인데 욕을 들어가면서도 무릎을 꿇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혼 이야기는 열이 받아서 홧김에 나온 말이었는데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기는 싫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 가정을 지켜야 하나 많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갓집 식구들은 할머니의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장인어른, 지금 제가 좋게 얘기할 때 저희 집에 나가주세요. 저기 그렇게 소중한 따님, 회사 육아휴직이 아니라 그냥 그만둔 겁니다. 청소도 안 하고 매일 돈만 쓰고 저희 아들보다 못합니다. 제가 대리운전 하는 건 아세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처음 듣는다는 듯이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당황해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아니 막상 일하려니까 힘들어서 그냥 그만뒀지. 엄마 아빠가 또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육아휴직이라고 거짓말하긴 했는데 나중에 그래도 다 말하라고 했어. 이놈의 지지배가 정신 안 차릴래? 또 그래? 너 이제 다시는 안 그런다며. 예전에도 그랬으면서 뭐. 네? 그게 무슨. 언니!
알고 보니 아내가 결혼 경력이 있었던 겁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이혼은 아니지만 결혼식은 올렸고 아내의 본 모습을 본 전 남편은 혼인신고 하기 전에 갈라서자고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모두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처갓집 식구들과 아내는 제 눈치를 보며 나갔고 할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놀라 울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달래고 마음을 붙잡고 처남에게 전화를 했어요. 처남은 처갓댁 식구들과 친하게 지내지는 않지만 뭔가 아는 게 없나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 남편은 처남의 지인이라 번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아내의 전 남편과 만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아내에 대한 배신감은 더 깊어졌고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아내가 돈 많은 남자만 꼬시기 유명하대요. 전 남편도 꽤나 돈이 많아 보였고 아내는 적당한 직장에 들어가 깔끔하고 가정적인 척을 하며 남자들을 꼬셨고 그중에 전 남편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아내의 더러움과 게으름은 자기가 커버할 수 있었다고 했지만 그 사실을 알고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그만 살자고 말했대요. 심지어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내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실이고 왜 저랑 결혼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다른 사람과 만나지 않았을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찾아갔습니다. 얘기 좀 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나 네 전 남편 만났어. 다 들었어. 뭐? 자기가 왜 만나 그 사람을? 이미 지난 일이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노인, 아니, 시할머니. 노인네? 그래. 너한테는 노인이지.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 같은 존재지만 너한테는 노인네지. 그리고 결혼한 건 왜 속이고 나랑은 왜 사는 거야? 돈 많은 남자 꼬시고 다니는 게 취미라며. 난 뭐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나 같은 애랑 왜 살고 애까지 낳아서 사는 거야? 아내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예전에 철이 없어서 한 짓이라고 저를 만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속이고 결혼한 사람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빠른 시일 내에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또 장모님과 정인어른 아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했어요. 힘없이 저는 열어줬어요. 장인어른은 제게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네.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이놈 잘 타일러서 보낼 테니 걱정 말게나. 아내도 눈치를 보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마저도 장모님이 시켜서 하는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저런 사람이 우리 아이 엄마라는 생각에 차라리 이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정상적이지 않은 엄마를 보고 자라 힘들었는데 제 아이마저 그런 엄마 곁에 두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 다 압니다. 다 들었어요. 다 듣고도 제가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됩니까? 저 제 가족 끔찍히 아낍니다. 그래서 아내가 청소도 안 하고 일도 안 나갈 때 내가 다 벌면 되지 조금만 참자 이렇게 참으며 살아왔어요.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엄마가 필요하니 이혼은 참았는데 보니까 엄마가 엄마다워야 같이 살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빌었지만 저는 그만 울고 정신 차리고 다음에 보자고 했어요. 할머니가 빌 때는 듣지도 않았으면서 정작 자기네들이 잘못했으니 싹싹 비는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됐고 저는 아들과 함께 작은 집으로 이사가 둘이 살게 됐습니다. 할머니와 같이 살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평생 시골에서 살아 도시가 답답하다며 계속 시골에서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결국 새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지만 금방 풀려나 새어머니는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떨어졌는지 할머니에게 찾아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몇백 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오면 신고할 거라고 말하니 아버지는 좋다고 그냥 가셨어요. 하지만 곧바로 돈이 다 떨어졌는지 다시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데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아들에게까지 폭력을 쓸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저는 결국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어요.
순화시켜서 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면 그때는 아버지고 뭐고 없다고 협박을 했어요. 물론 아들은 못 보게 방에 들어가게 했고 아버지는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는지 마지막으로 제가 주는 돈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안 그래도 이혼 때문에 힘들었는데 아버지 일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안부를 물을 정도로 매일 지쳐 쓰러지고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 늘 술을 마시고 누워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일도 가기 싫었지만 아들을 위해 일은 해야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할머니도 걱정이 되셨는지 한동안은 저희 집에 계셨습니다. 이놈아, 정신 차리고 네 새끼 키워야지. 일어나. 네가 잘 살아야 저놈의 강아지도 잘 살지. 네 새끼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어서 정신 차려. 한 달 뒤 할머니 덕분에 저는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 복은 없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해주는 할머니가 계시고 제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으니 마음을 붙잡고 살아야겠지 않습니까? 할머니 연세가 93살이신데 그 나이 치고는 정정하셔서 쭉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네요. 아들과 할머니와 오래오래 잘 살고 있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너무 통쾌하고 웃긴 일이 있어서 주변에 말했더니 제보하라고 하기에 제보하게 됐어요. 특히 제 사정을 잘 아는 오랜 친구들이 드디어 저도 가족 덕을 보긴 한다고 웃으며 말하기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친구들은 별로 없는 제 고향 친구들인데 우리 집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했거든요. 좋은 쪽으로 유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집은 흔히 말하는 콩가루 집안입니다. 아빠와 엄마는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그때도 계속 싸우고 계셨어요. 싸우는 소리가 듣기 싫어 귀를 틀어막고 자고 또 일부러 집에 들어가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아빠는 특정한 직업조차 없었는데 하루 벌어오면 그 번 돈으로 우리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의 도박에 투자했어요. 막노동하러 가면 그때는 바로 일당을 줬는데 그럼 그걸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번 돈을 까먹기만 한 게 아니고 심지어 빚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 또 엄마는 그런 아빠와 싸우고 아빠는 돈 내놓으라고 난리치는 생활이었죠. 아, 저한텐 오빠 한 명이 있는데 2살 터울이에요. 오빠와 저는 엄마와 아빠가 너무 심하게 싸우면 어차피 잠들지도 못하니까 한밤중에 집 밖을 나가서 동네 공터에서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오빠와 전 어릴 때, 그때가 아마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끼리 저럴 거면 그냥 이혼하지 왜 같이 사는 걸까 서로 얘기하곤 했어요. 엄마는 아빠가 능력이 없고 또 집에서 워낙 행패를 부리니까 본인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셨습니다. 우리 엄만 살면서 아빠 때문에 안 해본 일이 없는데 식당에서도 일하고 공장에서도 일하고 닥치는 대로 일하셨어요. 어렸던 오빠와 저는 그런 엄마를 기다리며 뜬 눈으로 꾸벅꾸벅 졸며 집에서 기다리다 잠들었죠. 엄마가 그래도 우리 먹으라고 밥은 해놓고 가셨는데 그걸로 오빠와 데워 먹겠다고 했다가 집에 불이 난 적도 있습니다. 엄마는 당신 인생에 대한 한탄을 자주 하셨는데 어렸던 전 우리 엄마지만 진짜 제발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벌어온 돈이 있으면 아빠는 그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러 나가니 일부러 오빠와 제 책 중간에 돈을 숨기기도 했어요. 학교에서 교과서를 열었는데 돈이 있어서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 정확히 제가 초등학생이고 오빠가 중학생 때 아버진 집을 나가셨어요. 아빤 그 전에도 종종 집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은 저렇게 나가면 돈을 벌어오긴 해서 그때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빤 그렇게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집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어요. 엄마는 쓸모도 없는 인간 차라리 잘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아빠가 집에 올 수도 있으니 절대 이사 가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리지만 아빠도 없고 엄마는 일하느라 바빠서 집에 신경도 못 쓰고 우리를 도와줄 조부모님도 다 안 계시니 동네에선 우리를 좋게 보지 않았어요. 똑같은 장난을 쳐도 잘 살고 부모가 멀쩡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오빠 친구는 그저 장난이고 우리 오빠가 하면 마치 범죄처럼 여겨졌습니다. 오빠는 아빠가 집을 나가고 엇나가기 시작했는데 결국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 우리 오빠가 그렇게 비행 청소년이 된 사연이 있긴 합니다. 오빠 얘기가 제가 오늘 제보할 사연과 연관이 깊어 잠시만 짚고 넘어갈게요. 오빠는 아주 놀랍게도 초등학생 땐 전교회장이었고 선생님들도 오빠를 예뻐하셨어요. 예의 바르고 착하고 친구들도 도와주는 활발한 학생이었고 무려 초등학생 땐 공부도 잘했습니다. 친구가 많고 호전적인 성격인 오빠와 달리 저는 내성적이고 매우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그런 오빠 덕분에 초등학교 생활은 아주 편했을 정도였어요. 선생님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오빠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때 우리 아빠의 행패가 아주 심했을 때였습니다. 아빠는 본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서 온갖 물건을 던지곤 했어요. 심지어 텔레비전도 던지고 집에 있던 큰 라디오도 던지고 그렇게 던지며 창문도 깨서 한겨울에 이불로 창문을 막고 잤던 적도 있습니다. 도둑이 와도 우리 집은 가져갈 게 없어서 안 들어오겠다. 엄마는 항상 한숨 쉬며 아빠의 뒷수습을 해주곤 하셨죠. 그러다 아빠가 집을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아빠는 그날도 또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왔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엄마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했죠. 어릴 때야 오빠와 전 무서우니 밖으로 나갔지만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우리가 나가면 엄마는 혼자서 아빠를 감당해야 하니까 나가지 않고 그런 아빠를 최대한 진정시키고 말렸어요. 그날도 식탁 의자를 들고 내동댕이 치는 아빠를 오빠가 맡고 있었는데 그런 오빠가 싫었는지 아빠는 오빠에게 의자를 던졌습니다. 오빠가 그걸 피하다 의자가 창문으로 날아가서 또 창문이 깨지게 됐죠. 이웃집에 살던 옆집 할머니가 나와서 우리 집에 대고 소리를 지르며 제발 이사가라고 동네 창피하게 뭐하냐고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옆집 할머니는 우리 아빠를 너무 싫어해서 제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서 마주치면 저보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도망가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무튼 그렇게 또 난리치는 아빠를 막다 순식간에 오빠가 다치게 됐어요. 창문이 깨지며 유리 조각이 많았는데 거기에 얼굴을 다쳐 피가 많이 흘렀습니다. 그걸 보고 엄마는 처음으로 아빠에게 달려들어 화내셨고 아빠도 오빠가 다친 걸 보고 충격받았는지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초등학생 때 본 아빠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급하게 엄마는 오빠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고 저 혼자 집에서 유리를 치우다 손을 베기도 했어요. 옆집 할머니가 비록 우리 아빠는 싫어하셔도 저와 오빠는 죄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는데 그런 저를 보고 치료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오빠의 이마엔 큰 흉터가 남게 됐는데 오른쪽 눈썹까지 긴 흉터예요. 그걸 보고 학교에서도 놀림이 많았고 제가 차마 사연 속에 못 담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엄마와 오빠와 제가 길거리를 다니면 동네 주민들은 한마디씩 했어요. 아니, 아들 얼굴이 왜 그 모양이 되도록 이혼도 안 하고 살아? 아우, 애가 안 됐다. 아줌마, 뭘 알아요. 내 얼굴이 이렇게 된 거 엄마 때문 아니고 아빠 때문인데 뭘 안다고 그래. 어머, 어린애가 못하는 말이 없어? 아줌마가 우리 엄마한테 하는 말은 잘하는 거고? 특히 시장에 가면 이런 상황도 많이 일어났고 시간이 흐르며 오빠가 죽을 듯이 노려보며 저러니까 아줌마들도 우리 엄마를 더 건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나쁜 쪽으로 유명해졌고 엄마는 공장에서도 어울리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오빠 덕분에 적어도 남들한테 맞거나 괴롭힘 당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빠의 엇나감은 어떻게 보면 오빠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좀 그래요. 아빠는 빚도 많아서 사채업자들의 집에 찾아오기도 했었는데 오빠가 고등학교를 그만두며 깡패 집단에 들어간 뒤로는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저도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모르는 사람들 혹은 선생님들이 대놓고 너희 아빠는 집 나갔고 오빠는 깡패라며 이런 소리를 해서 진짜 많이 울기도 했어요. 깡패 동생이란 말을 제 이름보다 많이 들었을 거랍니다. 하지만 전 그래도 아빠는 원망해도 오빠는 차마 원망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도 그런 오빠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고 밖으로 나돌지 말고 집으로 오라고 했었죠. 그러다 제가 고등학생 때 선생님 중 한 명이 저를 건든 적이 있습니다. 워낙 중학생 때 많이 당해서 선생님들이 저한테 깡패 오빠다 뭐다 그런 말을 해도 타격이 없었는데 그날은 저도 이골이 났던 건지 사건이 일어났었죠. 야, 희선아, 너 그러다 너희 오빠처럼 인생 망칠래? 그렇게 사는 게 좋냐?
제가 무슨 잘못을 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단지 옆반 친구가 빌려간 교과서를 아직 돌려받지 못해서 수업 시간에 교과서가 없었던 건데, 저런 말을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듣게 됐어요. 저는 그전까진 꾹 참았을 텐데, 그날은 유난히 예민했고, 또 하필 전날에 오빠가 또 입가에 상처를 입고 왔던 터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뭔데 우리 오빠를 그렇게 말해요? 뭐? 너 미쳤어? 말버릇이 그게 뭐야? 선생님은 제 말에 잔뜩 화가 났는지 더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책가방을 바닥에 던지기도 했어요. 전 도저히 그 자리에서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는 것이 견딜 수가 없어 그대로 학교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필 오빠가 집에 있었어요. 울면서 학교 끝날 시간도 아닌데 집에 오니까 오빠는 네가 왜 왔냐고 했고 무슨 정신인지 저는 오빠를 부여잡고 우리 인생이 왜 이러냐고 울었습니다. 오빠는 제 말을 듣더니 저를 끌고 학교로 돌아가 그 선생님에게 가서 말 그대로 교무실을 뒤엎었고 그 이후로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도 저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덕분에 더 아빠와 오빠를 들먹이며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형편상 당연히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가려 했더니 엄마가 반대하셨죠. 엄만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을 구하라고 차라리 미용실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막무가내로 동네에 있던 미용실에 가서 처음엔 돈도 받지 않고 일을 하게 됐어요. 작은 동네라 미용실이 2개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우리 오빠 동창 엄마가 하던 가게라 제가 들어갔더니 쫓아내서 가지 못했고 나머지 하나는 그래도 제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엔 청소만 했는데 그렇게 미용 자재를 구경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3년 정도 일하니까 파마 정도는 능숙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 미용실에서 눈칫밥으로 뒤에서 힐끔 쳐다보며 기술을 익혔는데 지금 와서 하는 말인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미용실이 한 손님이 와도 다 정성껏 상대해야 하는데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한텐 그것부터가 곤욕이었죠. 그래도 미용실 영업이 끝나면 혼자 남아 청소하고 소품 정리를 다 하니까 원장님이 성실하다고 차츰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4년 정도 미용실에서 일한 뒤에 갑자기 원장님이 미용실을 접는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아프셔서 아예 친정으로 내려가기로 했다고 원장님은 저에게 미용실 인수하는 것이 어떤지 물어보셨어요. 집에 가서 엄마와 상의했더니 엄마는 인수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도 3년째부턴 적지만 월급을 받고 있었고 엄마도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원장님에게 싼 값에 이어받게 됐어요. 엄마는 여전히 공장에 다니셨고 오빠는 깡패였는데 제가 미용실을 인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집으로 여자 1명과 아이 1명을 데려왔습니다. 네 새언니 될 사람이다. 얜 조카야. 오빠, 갑자기 이게 뭐야? 아니 우리 집도 좁은데 너무 당황스럽잖아. 그럼 어떡하냐, 돈이 없는데. 나도 내 새끼 아닌 줄 알았는데 맞는 것 같아. 얼굴이 똑같아. 오빠는 말 그대로 갑자기 새언니와 갓난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와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너무 뻔뻔하게 말해서 엄마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새언니는 저보다 1살 많았고 도대체 어떻게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고 저한테는 아가씨라는 호칭 대신 본명인 희선이라고 불렀어요. 호칭을 따질 집도 아니고 황당해서 그건 상관없었는데 신생아가 갑자기 집에 있으니까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오빠는 새언니와 조카를 데려왔으면 집에나 들어올 것이지 어딜 싸돌아다니는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새언니는 조카를 봐야 하니 돈을 벌러 나갈 수도 없었죠. 결국 안 그래도 힘들게 살던 엄마와 전 식구가 늘어 더 고생해야 했어요. 무엇보다 신생아를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 걸 전 그때 알게 됐는데 기저귀와 분유 비용이 기상천외할 정도로 비쌌습니다. 아이니까 당연히 토도하고 옷이 금방 더러워졌는데 집에선 한계가 있어 새언니는 아예 갓난아기를 데리고 제가 일하는 미용실에 와 있기도 했어요. 언니가 성격이 밝은 건 좋았는데 일하는 데 와서 아이는 울고 언니는 그런 아이를 보는 게 버거우니까 저한테 의지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오빠가 데려온 사람들이니 최대한 맞춰주며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우리 미용실 단골 손님 중 하나가 저에게 갑자기 남자 1명을 소개해준다고 했습니다. 제 형편에 무슨 결혼이냐고 거절했는데 마침 옆에 있던 새언니와 단골 아줌마는 합세해서 저에게 꼭 받아보라고 하며 급기야 그 남자를 우리 미용실로 데려왔어요.
알고 봤더니 단골 아줌마의 친구의 친구 아들이었는데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머쓱하고 민망해하던 저와 달리 능글맞게 첫 만남인데도 웃으면서 대화를 이끄는 그 사람을 보고 새언니는 무조건 저 사람 잡으라고 난리를 쳤죠. 그 남자는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우리 미용실을 자주 찾았고 결국 우린 사귀게 됐습니다. 사귀면서 알게 된 사실은 남자친구는 바로 옆 동네에 살았고 아버지와 둘이 시장에서 채소 배달을 하고 있었어요. 이름은 제덕이었고 위로는 누나가 2명이 있었습니다. 제덕 씨는 소심한 저와 달리 호탕하고 당당했는데 그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덕 씨가 결혼하자며 저를 본인 집으로 데려갔는데 집안의 막내라 가족들이 되게 예뻐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 유일한 고향 친구인 하늘이가 누나 2명 이상인 집과는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하며 말렸지만 전 좁은 집에서 갓난아기와 새언니와 같이 사는 것도 이미 이골이 난 상태라 거의 도망치듯 결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미용실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직업이 있다며 결혼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양가 인사도 마치고 상견례까지 했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힘들게 일하고 집으로 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일단 집안 대부분이 여자라 남자 신발은 오빠가 유일했는데 그 신발은 오빠의 것이 아닌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눈치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